세상이 잊어버린 영웅들의 이름 속에는 어둠처럼 드리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비를 떠올리면 위리와 덕을 품은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략으로, 어떤 이는 충성으로, 어떤 이는 목숨으로 그와 인연을 맺었으나 결국 이상하리만큼 모두 비극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이들이 유비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어떤 공포로 이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서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지략가의 이미지부터 떠올리지만 그의 삶의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짓눌린 그는 칼과 창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웠고 결국 남을 위해 원수를 갚다가 관에 잡혀갈 뻔하는 위기를 맞습니다. 온몸에 흙을 바르고 도망쳤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지만 서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칼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둑이라며 멀리했지만 그는 날마다 몸을 낮추고 청소를 하며 새벽마다 홀로 경서를 읽으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그는 마침내 먹고 살기 위한 공부를 통해 경서의 뜻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고 같은 고향 출신의 석도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됩니다. 서서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주군을 만나 그 뜻을 펼치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서서는 운명처럼 제갈량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처음 보자마자 서로의 깊은 학문과 기계를 알아보고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토론하고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둘은 서로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형주에 도착해 신야에 머물게 되자 서서의 운명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덕망을 지녔다는 유비의 명성이 이미 그의 귀에 여러 번 들려왔고 실제로 그를 처음 마주한 순간 서서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유비 또한 서서를 깊이 신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유비는 서서를 불러 제갈량이라는 기이한 재능을 지닌 인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와룡이라고, 하늘 아래 숨은 용이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갈량을 원한다면 스스로 3번 찾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서서의 말에 유비는 깊은 결심을 품고 삼고초려를 시작했고 마침내 제갈량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서서와 유비의 인연은 더욱 굳어지는 듯 보였지만 운명은 항상 그들의 뒤편에서 다른 실을 엮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고 유표마저 세상을 떠나자 혼란은 급속도로 번졌고 유비는 백성과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추격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서의 노모가 조조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서서는 흔들리는 가슴을 붙잡고 유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유비를 따른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킨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가슴이 무너져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으니 떠나겠다고. 그 말 속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를 보내기 싫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는 조조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의서의 기록에 따르면 서서는 애초부터 석도와 함께 북쪽으로 가 조조에게 귀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점은 서서가 결국 유비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비에게도 서서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시간이 흘러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하던 어느 날 서서와 석도가 위나라에서 낮지 않은 관직을 맡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갈량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둘의 능력이 아깝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서의 관직은 상당히 높은 권력을 지닌 자리였습니다. 유비와 함께했을 때의 서서는 그저 한 명의 참군에 불과했지만 위나라에서 그는 감찰의 권한을 지닌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갈량은 후배들에게 서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의 처신, 그의 태도, 그의 참된 성품을 배우라고. 그만큼 그는 서서를 인정했고 한편으론 그가 유비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쩌면 서서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큰 권력을 원했을지도. 혹은 단순히 노모를 잃을까 두려웠을 뿐일지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는 유비라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무대는 또 한 사람의 영웅으로 넘어갑니다. 태사자. 그는 활과 칼을 다루는 데 있어 신만큼이나 정확했고 어떤 포위망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또한 그림자처럼 드리운 공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사자는 어린 나이부터 청빈했지만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고을의 관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인 청주의 보고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을 뒤집고자 목숨을 건 계략을 펼쳐야 했습니다. 공문서를 훼손하여 상대의 보고를 무력화시키는 그의 과감한 행동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청주의 분노를 피해 요동까지 도망쳐야 했을 정도로 그의 선택은 언제나 극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극적인 순간은 공룡이 황건적에게 포위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사자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공룡은 서로 아무런 인연도 없지만 그가 나를 돌본 은혜가 있으니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그리고 태사자는 홀로 포위망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태사자는 새벽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적들은 그가 혼자 말을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함정이라 의심했지만 이윽고 그가 성벽 아래에 관역을 세우고 차분히 활을 당기는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태사자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황건적들은 처음에는 놀라서 모두 창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점점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관기를 일상으로 착각하는 법입니다. 태사자는 그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 새벽, 태사자는 관역을 세우고 활을 한 번 쏘는 척하다가 갑자기 고삐를 힘껏 당기며 말을 몰아 포위망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돌진의 적들은 허둥지둥하며 뒤늦게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싸늘한 화살은 따라오는 적 몇 명을 정확히 쓰러뜨렸습니다. 태사자는 마침내 평원에 도착하여 유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옷은 먼지와 피에 더럽혀졌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의리 때문에 왔을 뿐이라고. 그리고 유비는 그의 의로움에 감격해 정예병 3천을 보내 공룡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태사자와 유비의 인연은 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비를 깊이 존경했고 유비 또한 그를 신뢰했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함께 두지 않았습니다. 태사자의 길은 더 많은 피와 전쟁을 향해 틀어졌습니다. 손책과의 일기토는 태사자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돌진하는 말 위에서 부딪힌 두 장수의 기세는 마치 뇌격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손책은 태사자의 무기를 빼앗았고 태사자는 손책의 투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서로 죽일 듯 싸웠지만 그 누구도 결정타를 날릴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 이후 손책은 태사자를 포박하지도 처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박을 풀고 손을 잡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 나를 잡지 않았느냐고. 태사자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다고. 손책은 크게 웃으며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손책은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높은 직책을 주었고
태사자는 손책에 휘하에서 오지역을 지키며 수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유비와의 인연이 끊긴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시처럼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손책이 죽은 뒤 송권도 태사자를 중용하며 남방의 군사 문제를 맡겼습니다. 태사자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길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가 가는 어디에서든 기이한 사건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사자는 적의 막루 위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던 병사의 손을 화살 하나로 기둥에 박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의 정확도의 적군은 공포에 질렸고 아군은 침묵 속에서 그의 솜씨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활시 위에서 날아가는 화살은 어딘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태사자의 호흡은 마치 다른 세계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신궁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무예라도 운명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사자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장부라면 천자의 계단을 밟아야 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인물, 진등으로 향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략이 뛰어나 학문에도 통달했고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마음 또한 깊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레 신뢰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서주에 기근이 들었을 때 진등은 직접 논밭을 다니며 물길을 뚫고 농사를 되살렸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서주는 기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그는 반드시 큰일을 할 것 같은 기상과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죽음을 앞두고 서주를 유비에게 맡기라는 유언을 남기자 진등은 그 뜻을 받들어 유비에게 서주목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스스로를 낮추며 거절했습니다. 진등은 다시 설득했고 결국 유비는 서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비틀린 길을 보여줍니다. 여포가 서주를 습격하여 차지하고 유비는 고립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진등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유비는 뒤늦게 후회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등은 유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포의 눈을 피해 조조와 은밀히 연락하며 서주를 되찾기 위한 계략을 짰습니다. 이는 언제 들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조를 직접 만난 진등은 여포를 절대로 오래 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조조는 진등의 지략을 인정하고 그에게 광릉을 다스릴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포에게 돌아온 진등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조조가 자신을 서주목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 여포는 비로소 분노를 풀었지만 그 순간 진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언제나 얇은 칼날 위에 있었음을. 마침내 조조가 여포를 토벌하러 왔을 때 진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조군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동생들이 여포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대의를 위해서라면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진등의 동생 셋을 볼모로 삼아 협박했지만 진등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으로 향하며 오히려 여포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병사들은 그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합비성의 상황은 악화되었고 여포의 부하 자몽은 새 동생이 다칠 경우 자신도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몰래 그들을 데리고 도망쳐 진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진등은 동생들을 껴안고도 속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전쟁의 흐름과 나라의 미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합비성이 함락되었고 여포는 붙잡혀 최후를 맞았습니다. 조조는 진등에게 옥파장군의 직책을 내리며 그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진등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먼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등에게는 촌수로 먼 친척인 진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소 밑으로 들어가 손책을 공격하려는 계략을 꾸몄지만 실패했고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치며 원소에게 귀의했습니다. 이 일은 진등의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는 가문이 이름이 욕되지는 않을지, 자신도 위험에 빠지지 않을지 매일 밤 걱정했습니다. 손책이 병력을 이끌고 진등을 공격해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등의 휘하 장수들은 도망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진등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국가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어찌 도적무리에게 등을 보이며 달아나겠느냐고. 그의 분노는 진정한 장부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문을 굳게 닫고 마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병력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벽 위에 올라 적의 동향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침내 적의 진영에 허점이 보이자 그는 비로소 병사들에게 출전을 명했습니다. 새벽녘, 진등의 병사들은 성문을 열고 번개처럼 쏟아져 나갔습니다. 동시에 후방에서도 다른 병력이 움직여 적을 기습했습니다. 손책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이 공격에 크게 무너졌고 도망치며 강가를 건너려 했지만 수많은 병사가 흩어져 죽어갔습니다. 적의 비명이 강물과 뒤섞여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투가 과장되었다고도 하지만 진등이 보여준 지략과 결단력은 그 시대의 어떤 장수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그에게 영광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높은 압박 속에서 그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명의 화타가 진등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 속에 기생충이 자라고 있다고. 화타의 처방대로 달인 약을 마시자 얼마 뒤 진등은 몸속에서 붉은색의 기생충을 토해냈습니다. 병을 본 병사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지만 진등은 담담히 입을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죽음조차 그를 피해간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병은 3년 뒤 다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에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예언은 잔혹하게도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화타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3년 뒤 진등의 병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타도 없었고 그 어떤 명의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말라갔고 마침내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유비는 넓은 세상의 임무를 논하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진등을 오만하다고 비난하자 단호히 말했다고 합니다. 진등은 웅대한 재능을 지닌 인물이며 그가 없었다면 서주는 안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비의 말 속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진등의 이름은 멀리 북방까지도 퍼졌습니다. 어떤 장수들은 그의 지략을 두고 귀신이 가르쳐 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행동을 보면 인간이라기보다는 운명을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는 진군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문을 빛낼 재능을 보였고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학문과 관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군의 진짜 힘은 혈통이 아니라 그의 통찰력과 냉철함이었습니다. 진군은 조조를 보좌하며 중요한 결정을 함께 했지만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입을 닫고 황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소문은 누구보다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초고를 늘 태워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겨 자신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비는 진군을 매우 신임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에게 중요한 관직을 부여했습니다. 진군이 문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맡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누구보다 전쟁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나라를 치기 위해 조진이 출정을 청했을 때
진군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지세가 험하니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지형의 어려움으로 결국 군대는 철수해야 했고 조예는 진군의 해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군의 충언은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비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조비는 국상처럼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진군은 예법에 어긋난다며 눈물을 머금고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듣지 않았고 진군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궁궐 건축이 백성들의 삶을 해친다고 그는 수차례 상소를 올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나라가 무너질 조짐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리 외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은 끝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진군의 조언과 간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권력의 향기에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글을 남겨 이름을 떨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한 자, 백성을 위해 울던 사람. 그러나 그런 그의 마음은 점점 세상의 소음에 묻혀갔고 그는 고요한 싸움 속에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진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평생 써왔던 상소문을 모아 읽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깊은 해안으로 나라를 지켜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외침이었음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인물, 전예로 향합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했으며 이민족들과의 끝없는 전투 속에서도 나라의 경계를 지켜낸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또한 영광과 비극이 서로 얽힌 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전예는 이민족의 배신과 습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여관하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복수를 위해 기병을 이끌고 깊은 적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두려움보다 정의를 선택했고 자신의 생명을 미끼로 삼아 적의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피비린내 대신 기계가 남았습니다. 마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그의 병력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병사들은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예는 조용히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기를 보내 소리를 내고 적을 성 남쪽으로 유도한 뒤 자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북문으로 돌파했습니다. 적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고 결국 포위는 뚫렸습니다. 이 승리는 전예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더 많은 적을 남겼습니다. 유주자사의 모함으로 그는 오한교위에서 쫓겨났고 그가 세운 전공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이며 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공소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전예는 다시 한번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 그는 성산 근처에서 오나라의 함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는 마치 죽음을 조종하는 자처럼 움직였고 적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또다시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청주자사의 모함으로 그의 공은 채택되지 않았고 조정은 그를 연암태수로 좌천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예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자리는 군주의 명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년에 병이 깊어진 전예는 마지막으로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쟁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다고. 그러나 사마이는 그의 공을 인정해 태중대부로 삼고 녹봉을 내려 그를 끝까지 예우했습니다. 결국 전예는 82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후회도 울분도 없었습니다. 오직 긴 세월을 버티며 나라를 지켜냈다는 고요한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전예가 죽은 뒤 조정은 청렴하고 충성스러웠던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고 그 안에 전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이 늘 가난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더 깊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상을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비와 스치듯 인연을 맺고도 그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모두 뛰어났고 모두 의로웠지만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시대의 진짜 공포였을지 모릅니다. 영웅은 남았지만 영웅을 만든 이들은 그림자처럼 지워져 버리는 것.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삼국의 어두운 역사가 조용히 되살아납니다.